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 생각의 지평을 넓히다. 여기서 발췌한 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개 정도 되는 짧은 글들이죠. 11-1부터 11-6까지요. 맞습니다. 조직 얘기부터 동물 얘기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6개 글 속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또렷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딱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핵심만 간결하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11-1입니다. 조직 문화, 조직 내부 이야기예요. 부서마다 약간 터널 시야를 갖기 쉽다, 이런 지적인데 이게 좀 중요할까요? 네, 11-1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그 조직의 구조 있잖아요. 그 자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구조 자체가요? 네, 자료를 보면 그 수직적이고 규칙이 많은, 뭐랄까, 기계적 구조하고요. 좀 더 수평적이고 결정권이 분산된 유기적 구조. 이 둘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갈등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구조가 갈등을 만든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다음 11-2로 가볼게요. 이건 일의 의미에 관한 건데요. 아, 네.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훨씬 더 활기차고 만족도도 높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차이도 있나요? 이게 그냥 기분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11-2에서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 소니알 류보밀스키 교수 연구를 보면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업무 성과도 더 좋고 심지어 수입도 높은 경향이 있대요. 아, 정말요? 성과랑 수입까지요? 네, 그리고 제시카 프라이스 존스 연구는 한술 더 떠서 직업 만족도 높은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무려 150%나 더 높다고까지 하죠. 와, 150%요? 엄청나네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의미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11-3. 이건 좀 조심스러운 주제네요. 뇌사, 그리고 장기 이식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기증 가능성이 있는 환자, 이 경우에 뇌사 판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여러 의사가 동의해야 한다거나. 네, 11-3에 따르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그거죠. 혹시 장기 얻으려고 너무 서둘러서 뇌사 판정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대중의 걱정을 좀 덜어주려는 거라고요. 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좀 비판적으로 봐요. 그런 추가적인 요건이 오히려 뇌사 진단이라는 게 뭔가 좀 불확실한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장기 기증을 하느냐 마느냐가 왜 뇌사 판정 기준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야 하냐는 거죠. 자료는 일관된 의학적 기준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일관성.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네 번째, 11-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데이 모닝 쿼터백 현상이고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 날이면 누구나 감독이 되는 거죠. 스포츠 팬이나 심지어 비전문가들이 팀 운영에 대해서 막 쉽게 비판하고 조언하고 왜 유독 스포츠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잦을까요? 아니 몇 년씩 전문 교육받고 학위까지 딴 스포츠 경영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그 비전문가들의 훈수를 계속 들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가 의사한테 수술 이렇게 해라, 회계사한테 세금 이렇게 계산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피드백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아마 스포츠가 가진 어떤 대중성, 또 감정적인 몰입도 이런 게 크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다른 분야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11-5는 칭찬의 힘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요. 네. 칭찬이 아이 행동 개선이나 자존감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미취학 아동들, 이 아이들한테는 부모 말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강조하네요. 네, 맞아요. 11.5는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 단계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정보를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요. 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넌 정말 똑똑하구나 또는 넌 참 착한 아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아이는 그걸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면화하는 거예요. 아, 자기 이미지로 삼는군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으면 어려운 문제에도 더 끈기 있게 매달리고 착하다고 믿으면 남을 돕는 행동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강력한 자기인식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말이 정말 시가 되는 거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1-6.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보는지, 특히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이것도 흥미롭죠? 동물에게 가장 흔하게 부여하는 인간적인 특징이 바로 말하는 능력이라고 지적해요. 생각해보면 만화나 장난감들 진짜 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11-6에서는 동물이 막 사람처럼 말을 하고 또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앞발을 막 손처럼 쓰고 이런 묘사가 아주 흔하다고 얘기해요. 네네. 물론 요즘은 좀 더 자연스러운 묘사도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의인화 경향은 강하다고 지적하죠. 특히 그 눈을 일부러 막 크고 동그랗게 그려서 애기처럼 보이게 하는 거요. 아, 네. 더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거요? 네, 그런 식으로 어린이 같은 특징을 부여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높이는 전략도 자주 쓰인다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 귀엽다 하고 느끼는 많은 동물 캐릭터 뒤에는 사실 이런 의인화 기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조직 문화부터 동물 의인화까지 정말 다양한 6가지 주제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다 다른 얘기 같은데 듣고 보니 뭔가 이걸 다 꿰뚫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이 6가지 이야기들 11-1부터 11-6까지를 쭉 놓고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다른 사람을, 심지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인식의 문제군요. 네, 조직 안에서의 터널 시야든 스포츠팬의 그 확신에 찬 조언이든 또 아이를 향한 칭찬이라는 언어든 동물을 바라보는 그 인간 중심적인 시선이든 이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필터나 편견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도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까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생각의 조각들을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